자, 11차시입니다. 아직 그 대단원 3단원이고요. 환경보건과 위생 중에 생물론주, 이제 중단원은 또 바뀌었습니다. 예, 세 번째 중단원이고요. 여기 이제 생물농축, 뭐 방사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학습 목표는 생물농축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생물농축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인데요. 농축이라는 말은 알죠? 이렇게 축적되어 가지고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농축이고요. 먹이 사슬과 생물 농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생태계에서 먹고 먹히는 관계를 의미하는 게 먹이 사슬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플랑크톤은 작은 물고기가 먹고요. 작은 물고기는 큰 물고기가 먹고 큰 물고기는 매가 먹고요. 우리는 작은 물고기와 큰 물고기와 매를 먹죠. 우리는 다 먹죠. 아, 오늘 회 주문해 놨는데 갑자기 생각나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얘네들은 뭔가 환경 오염 물질이라든지 몸에 해로운 물질이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갈수록 점점 더 이제 많이 먹으니까 그 작은 녀석들을 이제 그것들이 농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 농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생물 농축. 특정 물질이 먹이 사슬을 따라 상위 포식자에게 축적되는 현상입니다. 그럼 상위 포식자는 더 많은 먹이를 섭취하므로 유해 물질이 더 많이 축적되게 되는 거죠. 인간은 이제 더 심한 게 최상위 생물이잖아요. 고래도 먹잖아요. 자기보다 큰 녀석도. 그 예시로 이제 DDT는 먹이 사슬을 통해 상위 포식자의 몸에 축적되는데 DDT가 뭔지 저도 몰라서 찾아보니까 이건 살충제 일종으로 1874년에 개발되었다고 해요. 이후 DDT가 말라리아나 이제 장티푸스를 일으키는 모기를 비롯해서 인체와 농업 생산에 유해한 곤충을 없애는데 널리 사용되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그런 데는 효과가 있긴 한데 자연 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먹이 사슬을 따라서 생물체에 농축되어서 이제 해를 끼치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죠. 이렇게 농축이 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래서 보면 이제 요 그림에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요 DDT의 농도가 물에는 뭐 0.000003 ppm 정도인데요. 동물성 플랑크톤은 0.04 ppm. ppm이 100만 분의 1입니다. 100만 분의 1. 그 작은 어류는 0.5 ppm, 큰 물고기는 2 ppm, 매는 25 ppm 뭐 이런 식으로 확 올라가죠. 그래서 거의 1000만 배로 제일 작은 단계에 비교했을 때 1000만 배로 농도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덩치가 큰 생명체에게는 이제 위협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생물 농축의 피해 사례로는 이제 DDT에 의한 피해가 있는데요. 이제 조류알이 얇아져서 깨지는 현상. 그리고 갈매기의 개체수가 감소한 게 연구 결과 DDT의 농축에 의한 결과라고 하고요. 미나마타병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그 수은 중독으로 인해서 이제 그 공장지대 근처에서 이제 폐수가 문제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은 중독이 서서히 일어나서 신경마비, 감각상실, 언어장애 등의 이제 증상이 발생했고요. 이 수은 중독으로 유명한 사람이 또 진시황도 있잖아요. 진시황이 이제 그때 당시 수은은 아주 그 신기한 물질이라 생각해 불로장생약 막 이런 걸로 막 먹고 이랬거든요. 미쳤죠. 그래가지고 그 수은 중독으로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수은은 어패류에 축적이 되었고 이를 섭취한 사람들이 이제 중독 증상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것도 빙어 맛있죠. 빙어 튀겨 먹으면 맛있는데 먹어봤어요? 1.404 ppm 정도 있다고 합니다. DDT 미나마타병 1950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자, 생물 농축의 대책과 이용 한번 보겠습니다. 대책. 공업에서는 공장의 폐수 처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금속, 중금속과 같은 유해 물질이 강물을 따라 배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농업에서는 이제 그 농약 사용을 줄이고요.
유기농법과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 오리를 이용한다든지 뭐 각종 뭐 동물들 있잖아요. 벌레 잡아먹는 동물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친환경을 하면 좀 줄어들 수 있다. 생물 농축의 원리를 이용해 오염된 환경을 정화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체르노빌 사고 후에 이제 해바라기를 막 대량으로 심었대요. 그리고 인도 겨자도 막 심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방사선을 흡수를 잘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지역의 방사선 농도를 감소시킨 뭐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축제 옛날에 갔다가 이제 사람들 많아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연인들이랑 가면 안 됩니다. 사진만, 사실 사진이 이렇게 멋진데 가면 다 시들어 있어요, 막 이렇게. 가면 그 중에 좀 괜찮은 데 가서 찍는 거예요. 가면 이제 됐다 고생만 하다 오고 밥값 비싸고. 그래도 나 여자친구를 사귀려면 그런 데를 가야 된다. 그래서 사진을 잘 찍어줘야 돼. 사진 찍는 기술을 일단은 배워놔야 돼. 팁을 알려주면 카메라를 최대한 밑에, 그리고 다리를 이제 그 카메라 끝 쪽에 가면 이제 다리가 늘어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길어 보이니까 이제. 너무 빨리 끝낼까요? 형성평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생물 농축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유기농법을 사용하는 경작 방법 아니죠. 생물체 내에 유해 물질이 축적되는 현상, 요게 생물 농축입니다. 뭐 나머지는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생물 농축으로 인한 피해에서 피해 입은 사례가 아닌 것은 미나마타병 맞고, DDT로 인한 갈매기 피해 맞고, 해바라기의 방사선 물질 흡수는 오히려 피해가 아니고 생물 농축을 이용한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금속 오염이란 수질 오염도 결국에 이제 생물 농축으로 이어지고요. 체르노빌 사고 이후 방사능 피해도 생물 농축으로 이어집니다. 이것도 뭐 시험 끝났으니까 생각할까요? 생물 농축이 발생한 이유와 그 피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